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외환전문형 1종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교재를 먼저 보면은 외환전문형 1종에 대해서 자격시험 안내를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4페이지에 보게 되면 1종과 2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올해에 그 1과목과 2과목이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과목은 수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올해에는 1, 2과목만 바꿨다. 3과목은 사실 바꿀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환리스크 관리라는 게 뭐 특출나게 바뀌거나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31회, 32회, 33회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시험 일정이 지금 한 번은 지나갔죠. 제가 이제 그 31회까지는 작년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32회하고 33회를 이제 이 바뀐 교재로 하고 다음 연도까지는 이제 요 교재로 이용하겠죠. 제가 그 이론 시간에는 그 바뀐 내용들을 설명을 다 했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정이라든가 그 기타 업무들이 함에 있어서 지정뿐만 아니라 뭐 보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원래 2,000불부터 해야 되는데 3,000불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외국환 업무를 하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들이 좀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소액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그 다음에 소액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새로 등록이 됐죠. 그리고 뭐 기타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채권 회수 의무라는 장이 있었는데 그 장이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자잘자잘하게 바뀐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까지는 아니어도 좀 큰 규칙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그 시험 구성 및 배점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 강의 때는 좀 딱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재밌는 내용은 아닌데 최대한 그러니까 문제 풀이 시간은 좀 약간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재밌게 최대한 좀 쉽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2종은 그래도 조금 재밌습니다. 그 무역 관련된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1종은 참 재미없죠. 그 특히 1과목과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재미없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실무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뭐 은행권에 계시거나 아니면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듣겠죠. 그리고 또 학생들도 많이 듣습니다. 예, 학생들도 많이 듣는데 학생들이 들으면은 정말 그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손오공이 군두운 타고 뭐 이런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처럼 얘기는 뭐 말은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 보면은 이름이 뭐예요? 실무라고 써있잖아요. 외환관리 실무, 외국환 거래 실무라고 되어 있죠. 실무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딱 안 와닿을 수가 있죠. 자, 우리 1과목과 2과목과 3과목이 있는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1종하고 2종이 있죠. 그러니까 시험은 1종과 2종이 있고 각각 3과목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2종하고 1종은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게 뭐 겹치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뭐 조금 겹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외환 회계라고 있어요. 외환 회계라고 그 1종의 2과목과 그 2종의 3과목이 내용이 완벽하게 겹칩니다.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겹칠 일이 없기 때문에 1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과목대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까 1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종대로 준비하시고 2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종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과목은 1과목과 2과목과 3과목이 있죠. 여기 배점이 참 기가 막힌 게 1과목이 50점이에요.
굉장히 좀 배점이 좀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과목은 거기 보면 이제 30점입니다. 30점. 그리고 3과목이 20점입니다. 굉장히 배점이 잘 보면 1과목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 수는 여기 35문제죠. 요거 이제 25문제고. 요거 이제 20문제예요. 그러면 각각 1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 1과목은 15개가 2점짜리가 있다는 거고, 요건 5개가 15개고 5개가 2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1과목과 2과목은 한 40%에서 한 50%, 40% 정도로 봐야겠네요. 40% 정도 겹칩니다. 겹치게 되고 2과목과 3과목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겹칩니다. 그 정도 겹쳐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공부를 할 때는 참고로 2종은 3과목이 쉬워요. 3과목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거는 1종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2종은 1과목과 2과목의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하면 다 됩니다. UCP 600이라는 그런 국제 무역 규칙을 다 배우면 다 알아나가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1과목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1과목을 잡으면 2과목이 자연스럽게 잡혀나가고요. 2과목에 나오는 기타 이런 외환 관련 상품이라든가 펀드 상품들은 좀 많이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이 1종은 전략 과목이 1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과목은 생각보다 이렇게 내용은 어려워요. 외환 수합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어려운데 시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오죠. 그래서 1과목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올해 이 교재를 내면서 제가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매년 제가 어떤 그 기출문제 루트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은행들에 이렇게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 기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신한은행도 들어가고 국민은행도 들어가고 우리은행도 들어가고 뭐 하나은행도 들어가고 뭐 웬만한 은행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이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라고 대략적으로 그냥 유추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복원이라고 하면 복원인데 복원을 해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냈죠. 그래서 매년 제가 문제를 조금씩 이렇게 추가도 하고 있고 바꾸고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제가 대외채권 회수 의무라는 게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외채권 회수 의무 없어진 것들은 다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그 해외 송금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디냐면 페이지로 가시면 78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78페이지 가면은 뭐 5번, 6번, 7번, 8번에서 좀 많이 넣어놨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문제를 한 6개 정도 더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련돼서도 제가 많은 거를 좀 반영해놨습니다. 많은 걸 반영해놔서 풀어보시면 웬만하면 뭐 이 정도 다 맞추실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과목이 어려워요. 3과목이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문제를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좀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참 어렵게 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실 때 그 뒤에 쭉 한번 가보실까요? 그 418페이지로 가면은 자, 418페이지에 필수 체크 문제라는 게 있어요. 필수 체크 문제. 자, 이건 언제 푸느냐? 그러니까 1과목, 2과목을 다 넣어놨거든요, 제가. 1과목은 85문제고, 2과목은 73문제네요. 73문제고, 3과목은 이제 한 43문제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모의고사보다는 모의고사도 풀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제가 행복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앞에 있는 필수 체크 문제 있죠. 그거는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협회 그 연수원에서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문제들을 반영해서요.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중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험장에 가실 때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종 시험은 막판 일주일이 정말 중요해요. 이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막판 일주일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강의를 다 듣고 문제담을 풀어보는 건 좋지만 막판 일주일에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외국한 거래법의 특징이 뭐냐면 싹 외우고 시험 보고 나오면 싹 다 잊어먹습니다. 특징이에요. 한자 시험하고 똑같죠. 그래서 한자 공부 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오면 하나도 모르죠.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봤고요. 이 교재에 대한 어떤 특징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자, 1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페이지. 자, 1번을 보죠. 외국한 거래법의 이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전에 1장이 뭐죠? 1장이 총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재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같은데 장을 꼭 특별하게 나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묶어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총론, 뭐 외국한 은행의 외국한 업무, 그다음에 뭐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업자의 외국한 업무, 그다음에 지급과 영수. 여기 이제 교재는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쓸 때는 굳이 중요한 것들은 별로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하고 좀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장은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공부의 순서는 똑같아요. 교재랑 순서는 똑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누가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한번 보죠. 그 14페이지 한번 가서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핵심 정리 문제라고 돼 있죠. 앞에 있는 핵심 정리 문제는 이제 기초적인 문제들이에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 그런데 여기 좀 문제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이제 문제를 낼 때 고용보험 과정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이런 기업에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의 담당자들은 좀 문제가 많은 걸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풀고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컴팩트하게 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풀어보면 확실히 좋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핵심 정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가 나온다. 출제 예상 문제를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데 문제 난이도는 출제 예상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2점짜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우리 항상 2점짜리 대비하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1번을 한번 보죠. 외국한 거래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어느 것이냐. 자, 문제는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이제 무역의 3대 법규 이거 많이 나와요. 우리 이번에 교재에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17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 장 우리 교재로는 12장에 뭐가 들어왔냐. 대무역법에 대한 게 잠깐 설명이 돼요.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면 우리 대외무역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이 있어요. 관세법.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외국한 거래법. 상법이나 헌법 이게 아니고요. 외국한 거래법이다라는 거. 자, 관세사들이 공부하는 게 뭐죠? 요 관세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세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하고 국세청이 돈을 다 걷죠. 관세청은 수출할 때는 관세를 안 걷죠. 수입할 때 무지막지하게 걷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세청하고 국세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서로 많이 걷어가려고. 이 국세청에서 많이 걷으면 만약에 이제 관세청에서 많이 걷으면은 국세청이 좀 적게 걷어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이상하게도. 생각해보죠. 우리가 물건을 수입을 해요. 자, 수입을 하면 관세청은 이 수입 물건의 가격을 최대한 크게 잡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잡으려 할까요?
크게 잡아야죠. 여기 이제 뭐 보통 한 18.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간이과세로 20% 정도 세금 때리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가세 10%, 그리고 이제 관세가 8% 정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 물품 가격이 커야 관세청이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국세청은 반대예요. 자, 만약에 요게 100입니다. 그럼 관세청은 8을 가져가겠죠. 8%라고 가정하면. 자, 그러면 국세청은 요걸 갖다가 최대한 적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요걸 이제 팔았을 때, 자, 200원에 팔았다 라고 하면 국세청은 어떻게 세금을 가져가죠? 200 빼기 100만큼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수익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낮추는 게 좋겠죠. 낮춰야 벌어들이는 게 많을 테니까 국세청이 많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세청은 수입 물건의 가격을 비싸게 하려고 할 테고, 국세청은 수입 물건의 가격을 좀 적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이권 다툼이 있습니다. 아무튼 관세법이라는 게 있다. 자, 대무역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무역을 하려면 뭐 이런 거죠. 다 수입하고 다 수출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개 털 있죠? 개 털은 수출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일단 그 생모피라고 하죠. 모피라고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다 수출 수입이 안 됩니다. 우리 그 뭐 예전에 보면은 뭐 그 뭐 밍크 코트 같은 거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 갖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못 하게 되고, 이 고래 같은 거 있잖아요. 고래고기 이런 거, 그런 것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래를 지금 포획하긴 하는데 그걸 뭐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이거는 잘 안 되고요. 고래고기 좋아하는 애들이 또 그 일본은 참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고래 많이 먹죠. 그 밑에 부산이라는 데 가면 가는데, 예전에 먹어봤는데 굉장히 비리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또 뭐 수입이나 수출할 때 뭐 예를 전략물자라든가 핵무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라늄 이런 걸 함부로 수출 수입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대무역법이에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건 요거죠, 요거. 요거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우리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외국하고 거래라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 체계도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해외는 더 심하겠죠. 근데 그 나라가 또 예를 들어서 160개 국가가 있으니까 다 다르다 이거죠. 규모도 다르고. 뭐 아무튼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자, 1번 보죠.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국제 수지의 균형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환이 없죠. 외국환이 항상 부족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관리하거나 하려면 좀 힘들겠죠. 한 500주에서 600주 정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그 한은인가요? 한은에서 아마 수익이 14조인가 15조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외환 보유고 같은 걸 운영을 합니다. 걔네들은 뭐 당연히 그걸 그 땅에 묻어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운영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게 걔네들이 잘해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뭐 조달하고 운영에 따라서 그때그때 손해도 나고요. 뭐 이익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나면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요. 남는 건 다 국고로 편입돼요. 그러니까 뭐 그 직원들이 뭐 삼성전자처럼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뭐 파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외국환 거래 및 대외 거래의 자유 보장 등 시장 기능 활성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수입과 수출이 한 70% 정도 차지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전체 경제 활동 범위를 보면 한 6에서 한 70% 정도 차지하니까 이 외국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외국환 거래의 관리 강화. 사실 이게 맞아요. 외국환 거래의 관리를 강화하는 건 맞는데 일단 자유화죠, 자유화. 그래서 외국환 거래를 자유화하고 시장 기능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관리 강화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가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외국화는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 보장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통화가치 안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내수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보통 내수가 되려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됩니다. 1억 정도가 넘어야 보통 내수로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 정도 되죠. 그쵸? 그러면 그걸로 내수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를 안정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평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행을 하는 이유가, 외평기금은 누가 발행하죠?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평기금이라는 건 해외에서 돈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화를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가지고 시장의 어떤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자, 이번에 외국환 거래법의 성격이 아닌 걸 고르래요. 자, 일단은 파지티브 시스템은 아니고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자, 일단 원래는 잘 보면 외국환 업무를 자율로 풀어놓는 나라는 절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없어요. 외국환은 굉장한 통제 속에 있어요. 통제. 특히 어떤 나라들? 돈이 없으면, 그렇죠? 엄마 아빠도 돈이 없으면 엄청 애들 쪼이잖아요. 야, 니네 이렇게 핸드폰 요금도 적게 쓰고 용돈도 좀 아껴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PB에 있을 때 어떤 집에는 이렇게 집이 부자인데 그 집에 나갈 때 현금 바구니가 있어요. 현금 바구니,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 애들이 그냥 갖고 나간대요. 돈이 필요하면. 관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뭐 그런 집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통제를 많이 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남미 지역 이런 데들은 자국 통화가 굉장히 약세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 화폐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가지려고 하죠? 달러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달러는 안정적인 통화다 보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달러 같은 거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위안화도 많이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 통화 자체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달러나 이런 걸 보유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가 잘 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사회가 좀 불안정하면은 달러 수요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란 말은 쓰지만 사실은 규제 강화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외환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국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속지주의,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국제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환을 어디서 끌어오죠? 국제금융시장에서 끌어옵니다. 국제금융시장을 끌어오는데, 외환이라는 걸 어떻게 끌고 오느냐를 보면 잘 보면 우리는 이제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다 어디를 통해서 거래해야 돼요? 은행을 통해서 거래해야 돼요. 외국한 은행이라는 취급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의미 없어요. 그 규모 면에서 의미 없고, 외국한 은행이 거의 다 업무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규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제. 다른 데 다 풀어주면 통제가 힘들죠. 그러니까 최대한 은행을 좁혀가지고 은행만 쪼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하는데, 은행은 또 이제 외환 중개회사가 있어요. 자, 외환 중개회사가 있는데, 이 외환 중개회사가 거래를 하고요. 또는 이제 다른 은행이 있겠죠. 다른 우리나라 외국한 은행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중개회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끌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어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보죠. 우리나라는 주로 실물 통화 있죠?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나 엔화 이런 걸 어디서 사오냐? 홍콩 가서 사와요. 홍콩에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럼 갖고 올 때 그냥 갖고 오나요? 그냥 덜렁덜렁 들고 오나요? 아니죠. 막 경비도 막 빠방하고, 그다음에 보안도 막 철저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탈취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갖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찰 같은 게 좀 비싸겠죠. 이런 것들을 중개하고 이런 회사들이 다 따로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 자, 세 번째, 법률을 위반하면 법률 행위가 무효다. 자,
외국환 거래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자, 강행 규정이에요. 안 지키면 위법한 거예요. 강행 법규라는 거는 자기가 몰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제가 칼을 들고 다녀요. 칼을 들고 다니는 건 자유죠. 그런데 옆에 지나간 사람인데 제가 찔렀어요. 그 사람이 이제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래서 경찰이 저를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와가지고 그런 거죠. 당신이 사람을 찔렀으니까 위법한 거다. 당신은 범법자다. 제가 그런 거죠. 나 몰랐다. 찌르면 이게 잘못된 건지 난 잘 몰랐다. 사람 찔러도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더라도 뭐죠? 저는 잡혀가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도, 나 몰랐는데요? 이거 내가 지금 잘 몰랐는데, 외국인한테 돈 빌리면 안 되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처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환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내가 전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외국환을 보낼 때 은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죠. 이렇게 일단은 뭐 신고 등의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가 있어요. 제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한 거는 그땐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길거리에 이렇게 불법 점거한 불법으로 어떤 우동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동을 팔아요, 이 양반이. 우동을 파는데, 이 불법이잖아요. 제가 가서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이 아저씨인데 그런 거죠. 아저씨, 이거, 여기서 장사하는 거 불법 아닙니까? 얘기한 거죠. 불법 맞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거 우동을 먹은 것도 불법이겠네요? 그건 맞지. 돈 안 내도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자, 요 아저씨가 장사하는 건 불법인데요. 우동을 먹는 행위, 둘 간의 계약 관계는 유효합니다. 전 돈 내야 돼요. 돈 안 내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만약에 도망갔다. 그럼 이거는 절도죄거나 아니면 횡령죄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거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은 위반했더라도 둘 간의 법률 관계는,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이거죠. 3번이 틀렸다. 자, 법에 정하여진 벌칙 적용만 있고 법률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벌칙 적용을 하게 되고요. 법률 행위 자체에는 법상의 효력이 없어서 둘 간의 관계는 뭐다? 유효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3번을 보죠. 그럼 외국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첫 번째 보죠. 거래 당사자가 소지하는 곳에서 지급 영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외국환을 주는 게 먼저 지급이죠. 받는 게 영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과 영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는데 잘 보면 우리나라 규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확하다. 자, 일단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오케이. 나가는 거 안 돼. 요거 주의해요. 야, 나가는 건 내가 맞겠어. 그죠? 들어오는 건 뭐 땡큐.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 쓰는 거니까 고맙다 이런 거죠. 나가는 건 막을 거야. 얼마? 5만 불. 자, 그런데 외국환 거래법을 잘하는 방법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누가 하느냐? 거주성. 그리고 이 지정 등의 업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전이냐 송금이냐도 중요해요. 환전이냐 송금이냐. 자, 원칙은 환전은 10,000불, 송금은 50,000불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0,000불, 송금은 50,000불입니다. 자, 그런데 거주자는 제한이 없어요. 환전은. 그런데 들고 나갈 때 신고하죠. 그러니까 들고 나갈 때 왜 신고하냐? 얘가 나가서 다 쓰고 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뭐 들어올 때 물건 같은 거 사갖고 들어올까봐, 그럼 관세 안 내고 이렇게 몰래 들어올까봐, 그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이 관세도 관세인데 여기 뭐 특별소비세도 붙고요, 부가세도 붙고요. 그러면은 물건 가격이 한 20%가 넘어가요. 잘못하면. 그러면은 뭐 한 1억짜리 사오면 1억 원치 사오면 2천만 원 넘는 돈이 세금이거든요.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신고하고 들어오고 이래야 되거든요. 또 나중에 팔면 또 세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번거롭다기보다는 이제 나가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싫은 거죠.
자, 두 번째 보죠. 국내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것을 송금 거래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보내는 걸 송금이라고 한다. 자, 격지자간, 멀리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대화자간이라고 하죠.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직접 이동 없이 소지한 장소의 은행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뭐 송금 보내는 거다 이거죠. 그것도 외국환이다. 자, 격지자간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내국 통화로 거래되는 것도 외국환이냐?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원화를 보내요. 원화. 자, 원화는 별 의미가 없어요. 원화는 외국환이 아니죠. 내국환이죠. 내국환이라고 그래요. 자, 내국환이라고 한다. 3번에 4번은 틀렸다라는 거죠. 자, 4번을 보죠. 그러니까 도메스틱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환은 뭐라고 하죠? 포린 익스체인지라고 부르죠. 자, 4번을 보죠.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과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를 자유를 보장하죠. 그리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죠. 그래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않다. 자, 기재부 장관이 이걸 합니다. 이 전체의 그런 그 외국환 기관을 등록하고 폐지하고 이런 업무를 다 어디서 하죠? 기재부에서 하죠. 그런데 우체국하고 환전 영업자만 기재부에 하지 않아요. 우체국은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환전 영업자는 관할세관, 관세청에 하죠. 그러니까 그쪽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기재부에서 한다. 자, 그래서 외국환 거래나 그 밖의 대외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노력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외국환 거래법은 강행법규로서 법률 위반 시 무효화가 된다. 아니라고 했죠? 자, 틀렸다라는 거고. 자, 외국환 거래법을 하게 되면은 이 금융실명거래법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보다 더 우선해요. 그래서 거래 제공을 할 때, 그러니까 거래 제공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왜냐면 이제 이런 거죠. 외국환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불법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저 중동에다가 그런 테러 자금을 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동의를 요청하면 안 되겠죠. 당신 이거 테러 자금 보내는 것 같은데, 요거 내가 금융정보원 분석원에다 이렇게 검찰청에다 보내면 됩니까?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보낼게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 통보 없이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외국환 거래에서 특징이 뭐죠? 얘네들이 자금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도는 돈들은 다 어떻게 하죠?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까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년 거 까면 다 나와요. 거의 다. 그리고 10년 거 다 까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좌를 깐다고 하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다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다 검색을 하는데, 어떤 걸 주로 많이 보느냐? 현금 거래를 많이 봅니다. 현금 거래. 현금 거래, 왜냐면 송금 거래는 어디로 가는지 다 나오거든요. 루트를 다 쉽게 찾아요. 그리고 500원, 1000원 이런 거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금액들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하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송금 거래는 다 걸립니다. 그런데 현금 거래는 모르죠. 내가 현금 빼가지고 이번에도 KT에서 이것도 많이 하는데, 회사가 상품권을 사요. 경비 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불법인데 상품권을 삽니다. 상품권을 사가지고 현금으로 깡을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깡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회사에 그런 로비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자금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그런 걸 쓰는 거죠. 이게 불법인데, 이제 그런 것들의 루트가 해외로 나가면 진짜 못 찾죠.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실명거래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은행 가가지고 정우성 씨 이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정우성이라는 이름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로 보낼 때 내가 정우성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죠? 내 통장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못 찾죠. 그러니까 흐름을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는 게 사실 어려워요. 해외로 몇 번 돌리고 직접 투자하고 그것도 다시 또 보내고 이러면은 못 찾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찾기 힘든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제가 예전에도 고객들이 세무서에서 상소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보통 계좌에 10년어치를 다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요. 뽑는 데만 며칠 걸려요. 뽑아서 보내주면 걔네들이 그걸 얼마나 열심히 봐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일일이 보는 거라기보다는 그 계좌를 갖다가 쭉 보다 보면 나와요. 쟤네들도 쭉 보다 보면 나오니까. 자, 그렇다는 거죠. 의심스러운 것도 이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하죠.
사람이 돈이 연결된 게 아니면 사실 별로 그렇게 볼 게 별로 없죠. 다 돈하고 연결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5번에 보면은 자,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자, 6번을 보게 되면 외국환 업무 관계 법령 체계가 나옵니다. 자, 외국환 거래법은 뭐죠? 법률이에요. 법률.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외국환 거래 규정은 누가 고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해요. 전체적인 통괄. 왜냐하면 외국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외환 관리를 잘못하는 순간 거의 훅 갑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위로 뚫리는 순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환율이 위로 뚫린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달러를 사는데 원화를 많이 찍어야 되죠. 그럼 원화를 계속 찍어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 더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IMF 때잖아요. IMF 때 우리나라가 달러를 못 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결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돈이 들어오면 석유건 뭐건 간에 결제를 원화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달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야 내가 원화 줄게. 그러면 원화 그거 뭐 어디 갖다 쓰려고 안 써. 안 줘. 필요 없어. 달러 줘. 이런데 달러가 없어요. 그럼 달러 사야 되죠. 그럼 달러 빌리거나 빌려주나요? 안 빌려주죠. 달러 사려면 원화를 찍어야 되는데 원화를 계속 찍어요. 원화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달러는 계속 비싸지고 그럼 결제를 못하고. 그러니까 IMF에서 구제금융을 한 거죠. 돈 빌려줄게. 달러 빌려줄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뭐 한 거죠? 금을 갖다 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를 안 받아주니까 금은 뭐죠? 그럼 그거는 이제 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 갖다 팔면 달러 준 거예요. 달러를 그때 막은 거죠. 뭐 큰 도움이 됐느냐?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달러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화 관리죠. 외화 관리. 그래서 MB 정부 때 뭐 잘한 거는 없는데 이 수합 체결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수합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 해외하고 통화 수합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캐나다나 이렇게 수합을 체결해서 원화를 주면 달러를 주게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힘들 때 이제 교환하자 이거예요.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달러가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환율이 올라가면 시중에서 달러를 어떻게 하면 되죠? 풀어버리면 되죠. 정부에서 달러를 풀면 달러 가격이 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중에 핸드폰 갤럭시 S가 막 너무 없어요. 그러면 비싸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갤럭시 S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대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갤럭시 S 가격이 떨어지겠죠. 똑같은 논리죠. 정부도 달러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많이 들고 있어요. 돈이 없다. 방법은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평기금으로 외평치를 발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한국에 돈이 없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빌려줄 때 금리를 어떻게 받죠? 엄청 세게 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급하다는데 급전 쓰면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싸게 받아요. 외평기금 같은 거 쓰면 굉장히 비싸죠. 그때 당시엔. 그러니까 수합 체결해 놓으면 그냥 그거는 원화 주면 달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체하기가 편하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좀 적게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무슨 뭐 품앗이 같은 거죠. 품앗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에 대한 그런 이 외환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 생기죠?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합이란 체계는 굉장히 또 유리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막상 경제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안 빌려줄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죠. 자,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있어요. 이것도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외국환 업무는 자본시장법도 적용받고요. 다양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되는 외국환. 자, 외국환이라는 건 종류가 많아요. 대외 지급수단도 있고 뭐 외화증권, 외화채권, 그다음에 외화 파생상품, 또 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류를 해놨었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외국환이 적용되는 거는 뭐가 있느냐면, 자,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거는 모든 외화로 관련된 건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귀금속이나 금도 외국환 업무 취급을 하는 외국환 거래법 적용을 받죠. 근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백금이죠, 백금. 백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백금은 예전에 백금이 한때 유행했어요.
백금을 사시면 안 돼요. 백금,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 백금을 사시면 안 되는 게, 한 번 사면은 다음에 팔 때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반 골드는 좀, 시중에 통용이 되는데, 그래서 살 때는, 물론 종로 같은 데 사시겠지만, 종로 같은 데 사는 거는 그 마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팔 수가 없습니다. 팔아도 가치를 제대로 못 받아요.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 런던 바가 있어요. 99.9% 순도 99.9%짜리 런던 바라든가 이런 데서 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다 뭐가 나오느냐? 그 증빙되는 그런 증서가 나와요. 그걸로 파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증서가 없으면 안 돼요. 또 그래서 골드바를 사시면 그 인증된 바가 있어요. 그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그 번호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게 여기 진짜 산 거다 이렇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조심할 게 종로 같은 데서 금괴 사시면 안에 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딱 뜯어보면 막 이상한 거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안에다 무슨 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박아놓고 이렇게 도금만 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잘못 사시면 절대 안 되고 은행 가서 하세요. 은행 가서 하시면 거의 은행은 속일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전체가 다 규정을 한다는 거고 외국 통화로 표시된 증권,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이거 당연히 되겠고요. 지분증권, 주권 이게 뭐죠? 외화 증권이죠. 그러니까 외화 증권과 외화 채권은 좀 구분하시라고 했죠. 외화 증권에는 채무증권이 들어가고요. 외화 채권이 따로 있죠. 어쨌든 간 이건 다 뭐냐? 외국환 거래법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무기명 양도세 예금 증서 되고요. 이거 외화로 발행된 거죠. ABS 등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등 액면가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 포함된다. 자, 액면가를 초과하는 주화가 있죠. 그거는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화이죠. 금화가 진짜 금은 사실 그게 주화의 개념보다 금의 개념이 더 크거든요. 예전엔 진짜 금으로 거래가 됐잖아요. 그 실물을 거래할 때 금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금동전은 100% 금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다 도금이잖아요. 근데 진짜 금한 거예요. 그럼 금이죠. 그럼 그거는 액면가를 초과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주화에서는 제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8번을 보게 되면 자, 개인과 법인의 거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영수 이와 관련된 행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여 국내에서 효과가 미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우리 외국환 거래법은 개인 법인 다 적용되고요. 그렇죠? 거주성 여부도 당연히 다 포함될 테고 외국환 거래법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업무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국내에서 외국으로 간 것도 적용이 되고요. 외국에서 외국에 있는 것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외국 가서 원화로 채권을 발행한다. 이상하죠. 미국 사람이 왜 원화로 발행해요? 그런 건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외국에서 발행하여 국내에 효과가 미치는 것도 포함합니다. 포함 안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9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